우리 아들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또 부모의 한 사람이기도 하죠. 부모로서 아이한테 원칙을 세우고 이것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4살 때, 우리 5살 때 우리 아들한테 인생은 주사위다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는데, 아이한테도 사실 제일 물려주고 싶은 그 정신적인 그 유산? 마음이라면 인생은 주사위라는 이 원리입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일에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적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런 용기 그리고 지혜, 이것을 가지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공부하는 제 아파트 단지에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3, 4학년 때 한 것 같은데, 그때 아이의 별칭이 지혜로운 님이었어요. 지혜로운 님. 뭐 슬기로운 님, 또 밝은 님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지혜로운 님,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띠틀입니다. 띠틀, 미니 띠틀. 어디서 참 우연히 띠틀을 구하고 참 귀엽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3세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띠틀에서 1, 2, 3 제일 밑이 이제 세 번째 아니겠어요? 세 번째 띠틀, 여기를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해나가고, 두 번째도 나오는데, 네, 두 번째도 나오고 첫 번째,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 2, 1 그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항상 네 뒤에 있다. 괜찮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있다. 아빠가 있다. 이것을 아들한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내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백이 있다.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저희 5남매였는데 다 불러놓고 그랬거든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느낌, 내 뒤에는, 눈에는 지금 엄마 아버지가 보이지만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버지는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그게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다짐이 싹 텄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만약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야. 반대로 정말 언제나 든든하게 부모가 뒤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 거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침대에 가면 늘 아침에 팔을 이렇게 넣고, 아들이 이렇게 머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올라오면 잘 잤어? 좋은 꿈 꿨어 아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꿈 안 꿨어? 이러면 오유 푹 잤구나. 꿈 꿨어? 그러면 아유 재밌었구나. 이렇게 받아주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내 가슴엔 아들이. 나를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아빠 뒤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제가 경찰들 상담을 한 3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 중에 대통령 경호실에 있던 그 조금 높은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너 학교에서 누가 널 괴롭히면
바로 경찰이 떠서 미용 떠가지고 누구야? 이러니까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이는 좋아라 헤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아들에게 네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빠 뒤에는 누가 있다고? 경찰이 있다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경찰이 당장 출동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 뒤에는 든든한 엄마 아빠가 울타리처럼 버티고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 가장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원칙인데요. 세 번째 원칙이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도 너무 아들을 일찍 혹은 딸을 일찍 독립시키고 그리고 자립심을 길러주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뒤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아직 불완전할 때는 든든한 백, 든든한 힘, 부모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제가 예전에 이제 조그마한 암자했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여러 번 하다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던 게 괜찮아. 또 해보면 되지 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네 뒤에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옛 대통령 얘기하면서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뒤에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책임은 안 져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실제 책임까지 져주는 그런 거 말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뒤에는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개망나니로 활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대그룹의 총수가 가죽 장갑을 직접 끼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조폭들이랑 술집에서 그 아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건달일까요? 그 건달을 찾아서 조폭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고 위협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뭐 그렇게 네 뒤에 언제든지 네가 나쁜 짓을 해도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나쁜 짓에서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힘들고 무너질 때 그러나 네 뒤에는 언제나 부모가 있다 하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이 괜찮아 네 뒤에 아빠가 있잖아 하는 이야기를 아들한테 주로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부모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아이가 비빌 언덕이 돼야 된다. 비빌 언덕이 돼야 된다. 정말 힘들고 무너졌을 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둑이 돼야 되고 울타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본으로 아이 마음에 심어주고 싶었던, 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 내 뒤에는 아빠가 있다. 내 뒤에는 부모가 있다는 느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그것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게 저의 첫 번째이자 이 띠틀로 말하면 세 번째 아랫단에 있는 아들을 키울 때 제가 세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에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한테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것만은 항상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가 억울할 때거든요. 언제 억울하냐? 내가 무엇을 안 했어요. 물건을 안 훔쳤다고요. 근데 네가 훔쳤다고 할 때 정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방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도와줬구나 이럴 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억울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숙제를 하고 한 5분 쉰다고 게임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여태 게임했어? 그럴 때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게임을 안 한 건 아니죠.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이제 게임 조금 쉬려고 한 5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할 때 아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잘못했는데 크게 혼날 때, 그럴 때 억울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학을 80점에서 90점으로 올렸어요. 정말 그 10점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겨우 올렸는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올랐네. 그럴 때 좀 억울해져요. 참 미묘한 억울함이라는 건데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요만큼 있을 때 그때 좀 억울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길을 가다가 그 5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배달하는 아저씨가 배달 실수로 비닐을 이렇게 비닐 비가 오고 있어서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있고 영수증이 있어서 그 슈퍼에 이것을 가져다 줬거든요. 가져다 줬으면 거기서 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잃어버렸었는데 하고 뭔가 리액션이 좀 있기를 내심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머 여기 있었네? 고맙습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사실 내심 속으로는 아유 음료수라도 하나 드세요 라든지 사실 5만 원을 그냥 제가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갖다 주는 게 이게 도덕에 맞다. 뭘 바라지 않는 것도 맞지만 인간인지라 갔을 때 그래도 뭐 사이다라도 한 병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 갖다 준 보람이 있을 텐데 제가 크게 잘한 것 비해서 너무 작게 인정도 없으니까 좀 약간 오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마음이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크면서 계속. 이것은 제가 왜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두 번째 원칙으로 세웠냐 하면 상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모든 정성을 기울였는데 아이들의 대접이 이 정도냐? 이거 억울한 거거든요. 남편한테 정말로 잘했는데 남편이 기껏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냐? 이거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정말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억울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정말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아들에게는 그 아들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주사위처럼 억울한 일이 오늘은 6의 억울한 일, 다음은 2의 억울한 일이 이렇게 아들에게 생기면 제 기억으로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들은 모르지만 상담을 했습니다. 아유 얼굴이 안 좋다. 승준아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 오늘도 그런 때 같은데 매번 다른 말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다가가서 이야기로 마음을 풀어주는데 며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웃었어요. 제가 자기 불을 끄고 침대 옆에 누웠더니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빠가 옆에 와 들어주니까 내가 오늘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아빠한테 해야지. 사실 그것은 자발적 내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는 아직 이제 15살이다 보니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리고 내 속상한 마음을 풀어준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말을 하고 나면 울 때가 많고 아빠를 꼭 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좀 찡한 그래도 이 꿈틀거리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느새 자라서 이런 억울한 일도 친구들한테 겪고 엄마한테도 겪고 혹은 저한테도 당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것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상담해주고 모르는 사람의 억울함도 풀어주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들한테도 그럽니다. 아빠 저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요? 이러면 제가 야 모르는 사람한테도 물 떠다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아빠가 네 등 뒤에서 어려울 때 울타리로서 있다 하는 마음도 심어주지만 네가 그때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좀 그것을 어디다 풀을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빠 직업이 상담자니까 아들한테는 첫 번째 내담자로서 풀어주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 이것을 지금까지 15년 살면서 아들한테 제가 늘 마음의 원칙으로, 관계 원칙으로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좀 밝아진 것 같고, 어두웠다가 밝아진 게 늘 좀 밝은 것 같고, 구김살이 없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것들이 별로 안 생겨서 사실 모르죠. 저는 없다고,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또 참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자랄 때 부모한테 거의 제 마음을 이야기 안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눈에 보이는 억울한 것은 좀 적도록 적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좀 근거 없는, 약간 근거 있다고 해야 되나? 근거 반쯤 있는 그러한 제 희망사항이고요. 아들 마음도 그렇게 좀 불순물이 적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려는 것,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원칙을 말씀 이제 두 번째로 또 드리는 것은 여러분 또한 자녀 마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뭔가 좀 헤아려 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 마음을 들어주려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 애썼어 하는 것이 어떤 귀하고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아이에게는 더 든든한 마음의 선물이자 마음의 재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어라.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마음이 남았어요. 아이에게 가지는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아이가 굉장히 그 시험을 앞두고 여느 아이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죠. 너 이렇게 되게 초조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시험 때문이지. 그럼 그냥 시험지 때문에? 아니, 그 점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네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100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잖아. 근데 네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네가 공부한 것만 나왔어. 그래서 100점을 받았어. 그럼 좋지. 그러면 어떤 게 정말로 100점 같아? 아빠 무슨 말이야? 앞에는 공부를 요만큼 했어. 앞에는 공부를 이만큼 했어, 진짜. 이만큼 하고 점수를 90점을 받은 거야? 또 하나는 요만큼 공부했는데 100점을 받은 거야. 아들이 그 말을 어렵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알아듣고, 잘 모르겠는데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좀 알아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승준아, 시험 점수는 말이야, 네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네게 아니야. 결과는 네게 아니야. 점수는 네게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것만 네 거야. 과정만 네 거야. 아빠 한번 따라해봐.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내 것이다. 저는 이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재수없어.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미처 저 원칙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오늘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슬쩍 듣고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제 얘기를 귓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하던 걸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몫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out of control, 제 영역,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이 과정, 이것만 제 거거든요. 나머지 평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이제 2권을 펴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첫 번째 책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말과 마음 사이라는 책을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 책이 좀 많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한 9세 정도를 재판을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 9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혹은 1000부가 팔릴지 2000부가 팔릴지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일단 책이 제 손을 떠나면 독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들을 원망하고 혹은 감사하고 환호하고 하는 것이 부질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은 음악가의 손을 떠나면 듣는 사람의 것이고, 그림은 내가 그린 사람의 손을 떠나면 보는 사람의 것이고, 강의도 이 강의를 떠나면 듣는 사람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과정이 의미 없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것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걸 살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들한테 정말 담아주고 싶었던 제 생각은 결과는 너의 것이 아니다. 다만 과정이 너의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정을 충실히 해라. 그리고 과정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하는 때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그것을 알아내고 또 모자란 것을 채워나가는, 말하자면 오답 노트가 100점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삶을 사는 철학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정 성실, 과정 충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즐기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 공부하면서 과정을 내가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지, 그 결과를 목표로 내가 과정을 어떻게 하든 결과를 얻으려고 달려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박사가 됐는가. 과연 나는 이 과정에 충분히 다시 박사 과정을 공부한다 그래도 이상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박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들한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어리다는 이유를 빼면 아들은 저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말 인격체이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세상에 기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깊은 우물에서 사람을 건져 올리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도울 승자, 깊을 준자를 써서 승준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한 30년이 지나면 제 나이가 몇일까요? 85. 그때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85이 되고 우리 40살 적은 우리 아들이 제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지금은 아들이 여기라면 그때는 제가 여기 돼가지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지는 노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지금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5살 때 아들한테 인생은 주사위다, 그래서 적응을 잘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버지로서 살면서 적어도 3가지는 늘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아들하고 관계를 가져왔는지 정리가 좀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작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제 아들과의 이야기, 부모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